2023년 10월 16일 밤 11시 47분.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북한 제2자연과학원 미사일 배치기획국 부국장 리현석. 김정은이 직접 혁명의 두뇌라 불렀던 남자. 지금 거울 속에는 조국을 배신하려는 반역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32GB. 하지만 그 안에는 북한 전체를 뒤흔들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핵탄두 38기의 정확한 위치, 이동식 발사대 23대 배치 계획, 발사 코드 체계, 그리고 김정은의 비상대피 경로까지. 이것을 들고 나가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들 주호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22살 한때 군사대학에 총망받는 생도였던 그는 이제 정신결함자라는 낙인이 찍힌 폐인이었다. 어제 그가 내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저 없으면 가족이 편하시잖아요. 제가 사라지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기로. 조국을, 명예를, 권력을 버리고 아버지가 되기로. 일장몰락의 서막. 2022년 9월 15일 운명의 날. 평양 김일성 군사대학 강당. 가을 학기 개강식이 한창이었다. 나는 귀빈석에 앉아 아들 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과 2학년 반에서 1등, 사격 실력은 전교 최고. 그는 내 자랑이었다. 나를 능가할 혁명 전사가 될 터였다. 충성, 위대한 수령님께. 구호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쿵. 아들이 쓰러졌다. 아니, 쓰러진 정도가 아니었다. 몸이 비틀리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팔다리가 경련하며 뒤틀렸고 입에서는 거품이 쏟아져 나왔다. 눈이 뒤집히며 흰자위만 보였다. 주호야. 나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내려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부국장이 품위를 잃고 달려가는 모습을.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주호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의 몸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고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손수건 줘. 옆에 있던 장교가 재빨리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그것을 주호의 입에 물렸다. 혀를 깨물지 못하게. 2분이 지나자 경련이 멈췄다. 하지만 주호는 의식을 잃은 채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간질입니다. 단 2글자. 하지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정신결함 1급 판정입니다. 군 복무 불가, 당 간부 진출 불가, 결혼도 제한됩니다. 나는 의사의 멱살을 잡았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이 있지 않나? 리 부국장 동무, 진정하십시오. 간질은 뇌의 결함입니다. 유전되며 전염성도 있습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전염성? 내가 20년간 쌓아온 과학 지식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그날 밤 주호가 눈을 떴다. 아버지, 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추락. 다음 날 군사대학에서 통보가 왔다. 퇴학 처분. 사유혁명 수행 능력 결여로 인한 부적격. 주호는 그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울었다. 평생 꿈꿔왔던 미래가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연구소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회의실에서 내 발언은 무시당했다. 리 부국장, 오늘 회의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소장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선영이 울고 있었다. 여보, 오늘 간부 부인 모임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들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아무도 말도 안 하고. 딸 윤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학교에서 장학금이 끊겼어요. 교수님이 그러는데. 아버지의 정치적 신뢰도 문제래요. 3주 만에
우리 가족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리고 감시가 시작됐다. 그림자들.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를 보니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승용차. 보이부였다. 다음 날 출근길 같은 차가 나를 따라왔다. 연구소에 도착해서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 통화 중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도청이었다. 집에서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했다. 도청 장치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주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다. 아버지, 주호야, 그게 뭐냐?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자의 흔적이었다. 저 때문이잖아요.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없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평생 충성했던 체제가 내 아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이 내게 다가왔다. 여보, 이거 좀 봐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다. 중국제 단파 수신기.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않았다. 북한에서 이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다.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제발 한 번만 들어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의 붉은 손목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진실의 목소리. 밤 11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환풍기를 틀고 물을 틀어 소음을 만들었다. 이어폰을 꽂고 주파수를 맞췄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께 진실을 전합니다. 심장이 뛰었다. 적의 방송을 듣고 있다는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오늘은 의료 특집입니다. 간질 혹은 뇌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볼륨을 높였다. 간질은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신 수술 성공률은 85%에 달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70% 이상의 환자가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라디오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완치 가능? 북한에서는 간질을 불치의 정신병으로 분류합니다. 유전된다고, 전염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입니다. 간질은 단순히 뇌의 전기적 신호 이상일 뿐입니다. 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고 흔들었다. 20년간 나는 무엇을 믿어왔나? 나는 핵물리학자다. 과학자다.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체제가 주는 거짓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내 아들을 죽이는 거짓을. 남한에서는 간질 환자도 대학에 다니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삽니다.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무너졌다. 충성심? 애국심? 아니, 그것들은 이미 썩어 있었다. 무너진 것은 내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여기를 떠나야 한다. 이장 죽음의 계획, 브로커,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반역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반역자였다. 마음속에서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였다. 나는 평범한 주민이 아니었다. 핵 기밀을 다루는 부국장이었다. 내가 사라지는 순간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것이다. 브로커가 필요했다. 연구소에서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 자재관리 담당 김석희. 그는 중국과 무역 업무를 담당했고 늘 중국제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흡연실에서 그와 둘만 있게 됐다. 김동모, 중국 쪽 인맥이 넓다면서? 그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국장 동무?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얘기하지요. 그날 저녁 7시 연구소 뒤편 창고에서 다시 만났다. 김동모, 내 가족을 남쪽으로 보낼 방법이 필요하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국장 동무, 지금 무슨 말씀을? 내 아들 알지?
이 체제는 내 가족을 버렸어. 나도 이제 이 체제를 버릴 때가 됐어. 김석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동정이 교차했다. 부국장 동무,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돈은 문제 없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국장 동무는 너무 높은 위치에 계십니다. 사라지는 순간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국경이 봉쇄될 거고요. 최악의 경우 김정은이 직접 나설 겁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빠른 루트가 필요한 거야. 국경을 넘는 즉시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해.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제3국으로. 김석희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국장 동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일이 틀어지면? 당연하지. 자네는 아무 상관없네. 일주일 후 김석희가 담배갑을 건넸다. 담배 한 대 피우시죠. 담배갑 안에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암호. 그날 밤 공중전화에서 그 번호로 전화했다. 누구십니까? 중국 억양의 조선어였다. 김석희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인원수와 출발 희망일을 말씀하세요. 4명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4명은 어렵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1인당 1만 달러 줄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길어졌다. 1만 달러?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급하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2주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1만 달러. 내가 가진 전 재산에 연구소에서 빼돌린 백금 촉매제를 합친 금액이었다. 백금은 중국에서 높은 값에 팔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보험이 필요했다. 보험. 그날 밤부터 나는 USB에 정보를 담기 시작했다. 핵탄두 38기의 정확한 좌표, 이동식 발사대 23대 배치 계획, 발사 코드 체계의 구조, 김정은의 비상대피 경로와 지휘소 위치, 군부 내부의 권력 구조도 모든 것을 담았다. 이것은 나의 보험이었다. 남한 정부에 이것을 제공하면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아니,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발각되면 직결 처형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공개 처형이었다. 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생을 마감할 것이다. 나는 USB를 방수 비닐로 3겹 싸고 속옷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꿰매 넣었다. 누가 봐도 알 수 없게. 그리고 기다렸다. 2주가 영원처럼 길었다. 보위부의 그림자. 2주를 기다리는 동안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오후 부소장실에 호출됐다. 방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보위부였다. 파란색 인민복의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리 동무 안께. 부소장의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다. 보위부 요원이 파일을 펼쳤다. 최근 자네 집에서 수상한 전파 신호가 감지됐네. 혹시 외부와 연락하는 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나? 심장이 얼어붙었다. 라디오? 그것 때문인가? 그런 것 없습니다. 연구소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20년간 당 간부로 살며 익힌 기술이었다. 그래? 그럼 이건 뭔가? 요원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우리 집 아파트 창문 사진이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다. 지난 3일 밤 11시 27분 자네 집 화장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네. 일반 전등과는 다른 푸른색 빛이었지. 라디오의 다이얼 불빛. 그것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 아, 그건 제 연구 자료를 보던 독서등입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서 밝은 조명을 사용합니다. 즉석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보위부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군.
하지만 리 동무 명심하게. 자네는 국가 핵심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야. 항상 조심해야 하네. 작은 실수도 반역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즉시 버렸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보위부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D-데이 10월 14일 드디어 전화가 왔다. 10월 17일 새벽 2시 신의주 조선소 뒤편에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사흘 남았다. 그날 밤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기를 떠난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남한으로 갈 거야. 침묵이 흘렀다. 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나는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다. 아버지, 탈북은 사형이잖아요. 만약 잡히면. 그래서 잡히면 안 되는 거야. 선영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진짜 가는 거예요? 갈 거야.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아. 주호를 보렴. 매일 죽고 싶다고 하잖아. 윤나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당신은 친구 하나 없이 혼자야. 나도 투명인간이고. 이게 삶이야? 주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만. 그런 소리 다시 하면 나한테 맞는다.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주호야,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야. 너 혼자 두고 가는 일은 없어. 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남쪽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완치할 수 있대. 대학도 다시 갈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어.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주호의 눈이 빛났다. 희망. 처음으로 희망을 본 눈이었다. 정말요? 정말 고칠 수 있어요? 그래. 라디오에서 들었어. 수술 성공률이 85%래. 윤나가 물었다. 아빠, 우리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딸을 안았다. 할 수 있어. 아빠가 다 준비했어. 믿어라.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했다. 3장 탈출. 최후의 밤. 10월 16일 밤 10시.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커튼을 모두 치고 TV는 켜두었다. 조선중앙방송의 선전 음악이 우리 대화를 가려줄 것이다. 가져갈 물건 점검하자. 배낭 2개, 옷 몇 벌, 식량 옥수수떡 10개, 말린 생선, 물 1리터씩, 주호의 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USB. 이게 전부야. 무겁게 가면 강을 건널 수 없어. 선영이 작은 천보자기를 건넸다. 이건 뭐야? 우리 결혼 반지와 윤나 돌반지예요. 중국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20년 결혼 생활의 상징을 버리는 것이다. 고마워. 나는 아내를 안았다. 밤 11시 30분. 출발 30분 전. 자, 마지막으로 지시할 게 있다. 가족이 나를 바라봤다. 첫째, 절대 큰 소리 내지 마. 둘째,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와. 셋째,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각자 강을 건너 중국 마을로 가. 거기서 조선족을 찾아 도움을 청해. 넷째는요? 넷째.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넷째가 뭐예요, 여보? 만약 내가 잡히면 나를 기다리지 마. 나머지는 계속 가.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영이 소리쳤다. 그리고 입을 막았다. 너무 큰 소리였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30초가 지났다. 아무 일 없었다. 다행이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가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그래, 함께 가자. 새벽 12시. 주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브로커가 준비한 것이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발작이 일어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수면제를 먹으면 2시간 정도 깊이 잘 것이다. 아빠, 무서워요. 주호가 약을 먹으며 말했다. 괜찮아. 일어나면 중국이야.
자유야. 30분 후 주호는 깊이 잠들었다. 새벽 1시 50분. 가자.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 얼어붙었다. 발소리는 우리 집 앞을 지나 계단 쪽으로 멀어졌다. 순찰조야. 선영이 속삭였다. 5분만 기다리자. 5분이 영혼처럼 길었다. 다시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다. 17층에서 1층까지 주호를 등에 업고 내려갔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참을 수 있었다. 1층 로비. 경비원이 졸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평양의 밤거리. 어두웠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다. 전기가 부족해서였다. 우리는 그 어둠을 이용해 이동했다. 30분을 걸어 시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거기서 브로커가 보낸 차를 만나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차 불빛이 보였다. 리 동무입니까? 운전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습니다. 길은 멉니다. 암호였다. 나는 답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타세요. 우리는 차에 탔다. 낡은 승합차였다. 뒷좌석에 주호를 눕히고 나머지는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창 밖으로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괜찮아요? 선영이 내 손을 잡았다. 응. 거짓말이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했다. 차는 밤새 달렸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4시간 거리였다. 검문소를 3번 통과했다. 운전사는 미리 준비한 통행증을 보여줬다.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었다. 새벽 5시 30분 신의주에 도착했다. 압록강이 보였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다. 자유였다. 죽음의 강. 여기서 내리십시오. 운전사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조선소 뒤편으로 가세요.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주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내가 다시 등에 업었다. 어둠 속을 걸어 조선소 뒤편으로 갔다. 녹슨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리 동무?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야 합니다. 6시 30분이면 초소 교대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갔다. 차가운 10월 바람이 불었다. 강물은 검고 깊어 보였다. 저 물속에 얼마나 많은 시체가 있을까? 저 배를 타세요. 브로커가 작은 보트를 가리켰다. 4인용 고무보트였다. 노는 쓰지 마세요. 물살에 몸을 맡기세요. 조용히 건너가야 합니다. 저쪽에서 제 동료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다. 주호를 배 가운데 눕히고 나머지는 가장자리에 앉았다. 브로커가 배를 밀었다. 행운을 빕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배가 강으로 나아갔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다. 저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강 한가운데 왔을 때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스쳤다. 엎드려. 나는 가족을 보트 바닥으로 밀어넣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위를 지나갔다. 1초, 2초, 3초.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일어나. 계속 가. 우리는 다시 움직였다. 손으로 물을 저었다. 조용히, 조용히. 10분쯤 지났을까? 반대편 강둑이 보였다. 중국이었다. 조금만 더. 그때였다. 거기 서라. 확성기 소리가 강 위로 울려 퍼졌다. 북한 초소에서였다. 빨리. 나는 미친 듯이 노를 저었다. 선영과 윤나도 함께 저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렸다. 물보라가 튀었다. 총알이 배 옆을 스쳤다. 엎드려.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도 노를 젓고 있었다.
더 많은 총성이 울렸다.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총알이 우리 주변에 비처럼 쏟아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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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나가 소리쳤다. 총알이 그녀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윤나! 괜찮아요, 아빠. 계속 가요. 딸이 이를 악물며 계속 노를 저었다. 배가 강둑에 부딪혔다. 뛰어! 나는 주호를 들어 올려 둑으로 던졌다. 선영이 받았다. 윤나가 뛰어내렸다. 나도 따라 뛰었다. 달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지만 이미 사거리 밖이었다. 100m, 200m, 중국 마을이 보였다. 우리는 골목 사이로 숨어 들어갔다. 숨이 터질 것 같았다. 심장이 귀청을 때렸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살았어. 선영이 웃으며 울었다. 우리 살았어요. 윤나가 팔의 상처를 움켜쥐며 웃었다. 주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아들아, 우리 중국이야. 우리가 해냈어. 나는 아들을 껴안았다. 가족이 서로를 껴안았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다. 우리는 압록강을 건넜다. 죽음의 강을 넘어 희망의 땅으로 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사장 추격. 평양이 뒤집히다. 우리가 압록강을 건넌 지 정확히 3시간 후 평양 순환공항 VIP 터미널이 봉쇄됐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라. 그 한마디에 보위부 요원 200명이 평양을 뒤졌다. 내 연구소는 물론이고 집, 아내 친정, 내 부모님 집까지 수색당했다. 김정은은 정치국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리현석을 찾지 못하면 담당자들이 대신 총살당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한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왜 공포였을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이다. 핵탄두 38기의 정확한 위치, 발사대 23대 배치 계획, 발사 코드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정은 본인의 대피 경로와 비상지휘소 위치. 이 정보가 남한이나 미국에 넘어간다면 북한의 핵 억지력은 무력화된다. 김정은 정권의 유일한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나를 찾았다.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다. 북중 국경을 따라 수천 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중국 내 모든 조선족 마을에 감시망이 깔렸다. 그리고 암살 지령이 내려졌다. 리현석을 찾는 즉시 사살하라. 정보가 적에게 넘어가기 전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숨어서. 우리가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브로커의 동료가 나타났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북한이 중국 쪽에 연락할 겁니다. 국경 지역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마을 뒤편 산길로 올라갔다. 2시간을 걸었다. 주호는 힘들어했지만 악을 썼다. 괜찮아요, 아빠. 저 걸을 수 있어요. 윤나의 팔 상처를 응급 처치했다. 다행히 관통상은 아니었다. 스친 상처였다. 하지만 감염이 걱정됐다. 산 너머 작은 농가에 도착했다. 조선족 집이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맞았다. 어서 들어오소. 밥 먹소. 따뜻한 옥수수죽이 나왔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브로커가 계획을 설명했다. 여기서 3일 숨어 계세요. 그동안 신분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베이징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 많습니다. 멀리 가야 안전합니다. 베이징에서 다시 태국으로 갈 겁니다. 태국이요? 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직접 남한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하죠. 그날부터 우리는 그 농가 지하실에 숨어 지냈다.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안전했다. 3일째 되던 날 밤 브로커가 급히 달려왔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중국 공안이 이 마을을 수색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온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아직 안 됐지만 일단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짐을 챙겼다. 밤 11시 다시 도망이 시작됐다. 기차. 브로커의 동료가 차를 몰고 왔다. 우리를 태우고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기차역으로 향했다. 3시간을 달렸다. 새벽 2시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다. 여기서 기차를 타세요. 베이징까지 직행입니다. 신분증은? 브로커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급하게 만든 거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가짜 신분증을 받았다. 이름은 새로웠다. 리성철, 박순자, 리민호, 리은주. 중국 조선족 신분이었다. 이름 외우세요. 중국어는 할 줄 아시죠? 네. 연구소에서 배웠습니다. 잘 됐습니다. 절대 조선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들키면 끝입니다.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 섰다. 새벽 4시 기차였다. 주위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보였다. 2명. 플랫폼을 순찰하고 있었다. 고개 숙여 자연스럽게. 나는 가족에게 속삭였다. 경찰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이 지나갔다. 우리를 보지도 않았다. 기차가 도착했다. 우리는 조용히 탑승했다. 4인 침대 칸이었다.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 선영이 주저앉았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 밖으로 중국 땅이 펼쳐졌다.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자유의 땅이었다. 10시간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검표입니다. 열차 경찰이었다. 문을 열었다. 경찰이 들어왔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나는 가짜 신분증을 건넸다. 경찰이 유심히 봤다. 조선족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대답했다. 어디 가십니까? 베이징에 친척 만나러 갑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컴퓨터에 대고 스캔했다. 5초가 영혼처럼 길었다. 삐. 경고음이 울렸다. 신분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피가 얼어붙었다. 무슨 문제입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최근에 발급받으셨나요? 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아, 네. 지난달에 재발급받았습니다. 분실해서요. 시스템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네요. 경찰이 잠시 생각했다.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여행 되세요. 문이 닫혔다. 우리 모두 긴장이 풀렸다. 손에서 땀이 흥건했다. 휴! 살았다. 윤나가 속삭였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아직 베이징까지 가야 했다. 베이징. 20시간 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거대한 역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북적거리는 군중 속에 숨기 좋았다. 브로커의 동료가 우리를 맞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작은 여관으로 갔다.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여기서 2주 기다리세요. 태국 비자를 만들겠습니다. 2주. 그동안 무사히 숨어 있어야 했다. 여관 방은 좁았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문은 삐걱거렸다. 하지만 안전했다. 그 사이 뉴스를 봤다. 중국 TV에서였다. 북한 고위 간부 탈북 사건. 평양 전역 수색 중.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북한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핵 총책이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제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미친 듯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주호의 상태가 나빠졌다. 약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빠, 머리가 아파요. 발작 전조 증상이었다.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태국 가면 병원 갈 수 있어. 다행히 브로커가 중국 약국에서 간질약을 구해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다. 2주가 지나고 드디어 태국 비자가 나왔다. 관광 비자였다.
내일 베이징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탑니다. 공항,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감시 카메라가 가득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공항, 10월 31일 아침, 우리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아니, 처음 보는 공항이었다. 거대한 터미널, 수천 개의 상점, 수만 명의 사람들. 와, 주호가 입을 벌렸다. 집중해. 지금은 감탄할 때가 아니야. 나는 가족을 다잡았다. 보안 검색대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올렸다. USB는 속옷 안쪽에 있었다. 발각되면 끝이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다. 삐. 경보음이 울렸다. 선생님, 여기 서주세요. 보안 요원이 나를 불렀다. 피가 얼어붙었다. 몸을 검사하겠습니다. 요원이 금속 탐지기 막대를 들고 내 몸을 스캔했다. 삐삐삐. 허리 부분에서 소리가 났다. 벨트입니다. 나는 벨트를 풀었다. 다시 통과해 주세요. 다시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다. 조용했다. 가셔도 됩니다. 휴. 가족 모두 무사히 통과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다. 여권 좀 보여주세요. 심사관이 말했다. 나는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임시 여행 증명서를 건넸다. 아직 대사관에 가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브로커가 만든 가짜 태국 관광 비자였다.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30초가 영혼처럼 길었다. 탁! 도장을 찍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우리는 탑승구로 달려갔다. 비행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탑승했다. 자리에 앉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 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다. 중국 땅이 작아졌다. 아빠, 정말 가는 거예요? 윤나가 물었다. 응, 이제 진짜야. 5시간 후면 태국이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었다. 자유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장 자유의 땅. 방콕. 5시간 후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다. 뜨거운 열대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관광 비자로 문제없이 들어갔다. 공항을 나서자 브로커의 태국 동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대사관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시죠. 오늘은 쉬세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처음으로 편안한 침대였다. 다음날 아침 9시,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내 평생 처음 보는 깃발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한 남자가 나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저는 대사관 영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됐다.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리현석입니다. 북한 제2자연과학원 미사일 배치기획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다. 부국장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져온 정보입니다. 나는 속옷에서 USB를 꺼냈다. 북한 핵무기 배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사는 USB를 받아들고 심호흡을 했다. 리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서울에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 후 영사가 돌아왔다. 리 선생님, 가족분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2주간의 도망이 끝난 것이다.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자유를 찾았다. 귀환. 대사관에서 3주를 보냈다. 그동안 국정원 요원들이 와서 조사를 했다. 내가 가져온 정보를 확인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리 부국장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북한이 리 부국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에도 연락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추적했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국을 서둘러야 합니다. 11월 중순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5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창 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다.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다. 밤인데도 불빛이 가득했다. 입국장에 내렸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천장이 높고 밝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자유롭게 걸어다녔다. 감시하는 사람도 검문소도 없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주호가 물었다. 아니야, 아들아. 이게 자유야.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았다. 리현석 씨 가족분들이시죠? 저희는 국정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VIP 라운지로 안내됐다. 먼저 환영합니다.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2달 넘게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살았다. 6장 새로운 삶. 완치.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주호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간질을 일으키는 병소입니다. 수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85%입니다. 85%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높은 확률입니다. 수술 후 약 80%의 환자가 발작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는 주호의 손을 잡았다. 수술 받을 거지? 네, 아빠. 저 이제 정상인이 되고 싶어요.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다. 수술 당일 주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내게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아들아. 수술은 5시간 걸렸다. 평생 가장 긴 5시간이었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병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주호를 봤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응, 아들아.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적응. 우리 가족은 하나원 탈북민 정착시설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한국어 사용법, 교통이용법, 금융제도, 취업준비. 모든 게 새로웠다. 50대 부국장이었지만 초등학생처럼 배워야 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게 자유의 대가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3개월 후 하나원을 수료하고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긴 것이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을 바라봤다. 밤이 되어도 불빛이 가득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선영이 내 옆에 섰다. 응, 우리 해냈어. 주호는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질은 완치됐다. 수술 후 단 한 번의 발작도 없었다. 윤나는 통역 공부를 시작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잘했다. 나는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다. 핵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였다.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리는 기술이었다. 증언. 입국 1년 후 나는 국회에서 증언했다. 통일외교안보위원회 청문회였다. 저는 리현석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20년간 종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실상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핵무기 배치 현황, 김정은의 통치 방식, 북한 주민들의 고통.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붕괴했고 교육은 세뇌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하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권력도 돈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김정은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내 얼굴이 나왔다. 북한 핵총책 출신 탈북민 국회 증언. 집에 돌아오니 선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았다. 여보, 이러다가 북한이 우리를 찾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사명.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요청이 왔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회의였다. 나는 연단에 섰다. 저는 리현석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20년간 종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 간성입니다.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아들이 간질 판정을 받고 버려진 이야기, 동료가 총살당한 이야기,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이야기를.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품입니다. 고장나면 버려지는 부품이죠. 저는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그 무기를 가진 정권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의무입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에필로그 한강의 자유. 입국 3년 후 나는 한강 고수부지를 걷고 있었다. 주말 아침이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가족과 산책했다. 선영이 내 옆에서 걸었다. 여보, 3년 전 이맘때 생각나요? 응. 압록강 건너던 날이지. 그때는 살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걷고 있잖아요. 주호와 윤나가 앞서 걸어갔다. 둘 다 대학생이 됐다. 평범한 한국 청년들처럼 살고 있었다. 아빠, 저기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윤나가 소리쳤다. 그래. 카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달콤했다. 자유의 맛이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불렀다. 리 박사님? 젊은 남자였다. 네, 그런데요. 저 탈북민입니다. 2년 전에 왔어요. 박사님 증언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잘 정착하고 계시죠? 네.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요. 그가 떠난 후 나는 한강을 다시 바라봤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갔다. 압록강의 거친 물살과는 달랐다. 아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윤나가 물었다. 진실을 말하는 거야. 북한의 진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야.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다. 발코니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이 가득했다. 휴대폰으로 메모를 남겼다. 2026년 10월 17일. 탈북 3주년. 오늘도 우리 가족은 자유롭게 살았다. 아들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딸은 꿈을 키우고, 아내는 웃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연구를 했다. 이게 자유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다. 북한에 남은 모든 이들에게도 이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메모를 저장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가족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다. 책상에 앉아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핵기술의 평화적 전환 파괴에서 치유로. 이것이 내 새로운 사명이었다. 죽음의 기술을 생명의 기술로 바꾸는 것.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우리 가족은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다른 이들을 위한 여정. 북한에 남은 2,500만 명.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증언하고 연구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조국은 국민을 살리는 나라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나라의 국민이다.